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작은 빌라에서 자유롭게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길을 걷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을 수 있는 이곳.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며칠 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동무, 고향이 그립지 않소? 딸애가 보고 싶지 않소? 그 목소리는 제가 5년 전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의 공포를 고스란히 되살렸습니다.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강을 건널 때 북한 경비대의 총성이 귓가를 스쳤던 그 순간을요. 당시 저는 북한의 어린 딸과 남편을 두고 혼자 탈출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딸이 굶어 죽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의 주인공은 제가 남겨둔 가족들의 안부를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걸 용서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과 함께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실제로 제 주변 탈북민 중 몇몇은 이런 회유에 넘어가 다시 북으로 돌아갔고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자유와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어머니의 진실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2010년대 초반, 제가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산은 중국과 국경을 맞댄 작은 도시로 철광산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무산은 광산이 아니라 장마당의 냄새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손수레에 중국산 과자, 비누, 옷가지들을 싣고 자리를 펼쳤습니다. 국가 배급은 이미 오래전에 끊긴 상태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소는 유령처럼 텅 비어 있었고 살아남으려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철광산에서 일했지만 임금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옥수수 몇 킬로그램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질이 좋지 않아 돌과 겨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실질적인 생계는 제 장사에 달려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당시 8살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대하신 장군님, 주체사상, 미제 원수들. 아이는 그 말들을 집에 와서도 열심히 외웠습니다. 저 역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당시엔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는 늘 단속대 검열대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중국 물건을 파는 건 불법이었지만 그걸 단속하는 보위부원들조차 뇌물을 받고 눈감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에게 담배 한 보루나 중국 돈 몇십 위안을 건네야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동무, 이번 달 것 아직이요? 단속대원이 저를 보며 눈짓을 하면 저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쥐어줬습니다. 그게 북한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피하는 게 생존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힘들게 사는데 뭘 의심하겠습니까? 텔레비전을 켜면 평양의 화려한 모습이 나왔고 라디오에선 사회주의 낙원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미제의 봉쇄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USB에는 한국 드라마가 담겨 있었고 몰래 그걸 본 이웃들은 숨죽여 이야기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쌀밥에 고기를 먹는데 거짓말이겠지. 선전이야.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에서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국가는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충성만 요구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의문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오늘도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힘겨운 일상이 계속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무산의 겨울은 원래 혹독하지만 그해는 석탄도 제대로 구할 수 없어 방 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보다 더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든 건 딸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아침마다 강냉이 죽 한 그릇이 전부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고파요. 엄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누렇게 뜨고 머리카락은 힘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장사를 해도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중국 물건값은 오르는데 사람들은 돈이 없어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그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야 한다는 뻔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약도, 링거 수액도 제대로 없는 병원이었습니다. 동무, 중국 돈이 있으면 약을 구해줄 수 있소. 의사가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이가 죽어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숨죽여 울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국가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직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장마당에서 장사하던 이웃 언니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한국 영상물 유포였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USB를 팔던 걸 보위부에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동원되어 처형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운동장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확성기에서는 그녀의 죄목이 낭독되었습니다. 반동 사상을 유포하고 인민을 타락시킨 반역자.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크게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그 사람도 의심받았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USB를 팔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죽을 죄였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잘못되었다고. 사람을 굶겨 죽이면서 충성만 요구하는 이 체제는 비정상이라고. 위대한 수령님, 강성대국, 사회주의 낙원, 그 모든 구호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깨달음과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했다가 고발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운동장에서 총을 맞게 될까요? 그럼 제 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밤마다 딸의 마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이곳에서 키워야 하나? 배고픔과 공포 속에서 자라게 해야 하나? 하지만 탈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밤 갈등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분노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요. 그 시간들이 쌓여가며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어떤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 안 고프면 좋겠어요. 꿈에서라도.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8살 아이가 꿈에서라도 배부르고 싶다고 말하는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탈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럿이 움직이면 눈에 띄기 쉬웠습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라면 강을 건널 때 너무 위험했습니다. 브로커들도 가족 단위는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 먼저 탈출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 나중에 가족을 데려오기로요. 하지만 이 계획을 남편과 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 계획을 알면 그들도 연루될 수 있었고 만약 실패하면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갈 테니까요. 장마당에서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두만강 경비가 약한 곳이 어딘지, 브로커는 얼마나 돈을 요구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직접 물어볼 순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보위부 밀정에게 걸릴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장사하러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오는 말들, 시장 구석에서 나누는 속삭임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산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브로커를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처럼 보이게 만든 만남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아는 언니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중국 가는 사람들 많다던데.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저도. 며칠 후 그 언니가 어떤 남자를 소개해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위안 3천이면 강 건너편까지 데려다 줄 수 있소. 하지만 보장은 못하오. 경비대 총 맞으면 그건 당신 운이오. 3천 위안, 한화로 약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몇 달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고 먹을 것을 더 줄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딸 병원비를 모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제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한국에서 돈 벌어서 너를 꼭 데리러 올 테니까.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무사히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한국에 도착한다 해도 다시 딸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딸이 굶어 죽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확실한 죽음이라면 불확실한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3개월 만에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 후 새벽 두만강 상류의 한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가족을 안고 울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요. 떠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엄마다. 나만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는 거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그날은 2018년 3월 초였습니다. 두만강이 아직 완전히 녹지 않은 초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선택한 시기였습니다. 강물이 얼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녹아서 흐르지도 않는 애매한 시기. 경비대가 방심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미안해. 우리 다시 만나자. 꼭. 새벽 3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변에서 3km 떨어진 야산이었습니다. 브로커와 5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고 알아서도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기침도 헛기침도 하지 마시오. 들키는 순간 우리 모두 죽소. 브로커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손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앞쪽 100m 지점에 경비 초소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초소 옆을 지나야 하오. 경비병들은 지금쯤 졸고 있을 거요. 하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한 명씩 움직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땅바닥을 기다시피 하며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땅이 옷을 파고들었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소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경비병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아주머니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떨고 있었습니다. 이봐, 담배 있어. 다른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을 든 경비병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또 떨어졌어? 두 사람이 담배를 피우러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로커가 재빨리 손짓했습니다. 지금이라고. 우리는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빠르게. 10분쯤 더 가자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폭은 50m쯤 되어 보였습니다. 강물은 차가워 보였고 곳곳에 얼음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요. 저 강을 건너야 하오. 물이 차지만 참아야 하오. 중간쯤 가면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오. 브로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씩 따라 들어갔습니다. 물이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물속을 걸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옆 사람이 붙잡아줬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릎, 허벅지, 그리고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차가움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서라, 거기서. 경비대였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제 옆에서 튀었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시오. 그냥 뛰시오. 우리는 미친 듯이 물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총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움켜쥐고 기어올랐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추위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 건너편에서 경비병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 땅에 있었으니까요. 5명이 출발했는데 4명만 도착했습니다. 1명은 강에서 사라졌습니다. 총에 맞았는지 물에 빠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묵념할 시간도 없이 다시 뛰어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올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을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가족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과 그리고 함께 건너던 사람을 잃었다는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순간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저는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데려간 곳은 중국 동북 지역의 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만 숨어 있으면 한국 갈 수 있어요. 그동안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브로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방은 농가 창고 뒤편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고 겨울 추위가 그대로 들이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두 끼, 주인 아주머니가 몰래 갖다주는 밥으로 연명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밤에만 아무도 없을 때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기침 한 번 크게 하면 안 됐습니다. 중국 공안 경찰이 수시로 단속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탈북자가 발각되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럼 저는 끝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마을의 공안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와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산으로 도망가요. 빨리.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산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눈 쌓인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는 거 아닐까? 차라리 내려가서 잡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에야 주인 아주머니가 다시 올라와 저를 데려갔습니다. 이제 여기도 위험해요.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그 후 석 달 동안 저는 4군데를 옮겨 다녔습니다. 어떤 곳은 공장 지하였고 어떤 곳은 폐가였습니다. 매번 새로운 곳에 가면 또다시 적응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같은 탈북자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한 은신처에서 다른 탈북 여성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중국 생활 3년 차라고 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중국 남자랑 결혼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국
가기 힘들어요. 브로커들 다 사기꾼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브로커는 믿을 수 있는 걸까?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8개월째 되던 날, 브로커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해요. 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8달, 저는 단 한 번도 햇빛 아래를 자유롭게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했지만 여전히 저는 숨어 지내는 죄인이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남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중국 윈난성을 거쳐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까지만 가면 돼요.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길은 상상보다 험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신분증을 위조해서 들고 있었지만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한시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이동 끝에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돈을 더 요구한 겁니다. 여기서 태국까지 가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해요. 1,000달러만 더 보내주세요. 저는 이미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먼 친척에게 간신히 연락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도착하기까지 2주를 라오스의 한 여관방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 2주가 지옥 같았습니다. 브로커는 매일 돈 안 오면 당신 여기 팔아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주변에 인신매매 조직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같이 탈북했던 다른 여성 한 명은 돈을 마련하지 못해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 후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도착한 후 저는 다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방콕의 한 안가에 숨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불법 입국자로 잡히면 이민국 수용소로 가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부러 잡히라고.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태국에서 일부러 체포되어 이민국 수용소로 가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방콕 시내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태국 경찰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저를 이민국으로 보냈습니다. 이민국 수용소.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열악했습니다. 수십 명이 한 방에서 지내고 화장실과 샤워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한국 대사관이 나를 구해줄 거야.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면담하러 왔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3달에서 6달 정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넉 달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매일 한국행 비행기표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같은 수용소에 있던 다른 탈북자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버텼습니다. 우리 한국 가면 뭐 먹을까? 서울은 정말 사진처럼 아름다울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내일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령에서의 삶, 두만강의 차가운 물,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나날들, 그리고 이 긴 여정.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년 가까운 여정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도착한 겁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였습니다. 똑같은 공기인데 왜인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잡아갈 걱정도 감시당한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국정원 조사와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교육을 받는 석 달 동안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북한에서는 교과서에만 있던 단어들이 여기서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저는 사용법을 몰라 한참을 당황했습니다. 이걸로 인터넷을 본다고요? 전 세계 정보를 다 볼 수 있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도 다 처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말투 때문에 북한 사람이라는 게 들키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센터 북한 이탈 주민지역 적응센터 선생님들, 교회 동료들, 직장 동료들, 그분들이 한국 생활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말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한강공원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한강 다리에 불이 켜지는 순간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자유로운 거구나. 누구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밤에 공원을 산책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강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만들어주고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날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지만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동생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탈북한 후 혹시 처벌을 받진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 자유가 그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듭니다. 1년 전 저에게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번호였는데 북한 사람이라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가족들 보고 싶지 않소? 중국으로 나오면 만날 수 있게 해주겠소.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면 용서도 해주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을 볼 수 있다는 유혹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건 함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2북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기자회견을 시키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나 감시 속에 살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그 억압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겁니다. 자유로운 이곳에서 제 꿈을 펼치며 살아갈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자유,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2,500만 명의 동포들을 기억해주세요. 그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년 가까운 여정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도착한 겁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였습니다. 똑같은 공기인데 왜인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잡아갈 걱정도, 감시당한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국정원 조사와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교육을 받는 석 달 동안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북한에서는 교과서에만 있던 단어들이 여기서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저는 사용법을 몰라 한참을 당황했습니다. 이걸로 인터넷을 본다고요? 전 세계 정보를 다 볼 수 있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도 다 처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말투 때문에 북한 사람이라는 게 들키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센터 북한 이탈 주민지역 적응센터 선생님들, 교회 동료들, 직장 동료들, 그분들이 한국 생활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말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한강공원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한강 다리에 불이 켜지는 순간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자유로운 거구나. 누구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밤에 공원을 산책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강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만들어주고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날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지만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동생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탈북한 후 혹시 처벌을 받진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 자유가 그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듭니다. 1년 전 저에게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번호였는데 북한 사람이라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가족들 보고 싶지 않소? 중국으로 나오면 만날 수 있게 해주겠소.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면 용서도 해주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을 볼 수 있다는 유혹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건 함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2북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기자회견을 시키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나 감시 속에 살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그 억압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겁니다. 자유로운 이곳에서 제 꿈을 펼치며 살아갈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자유,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2,500만 명의 동포들을 기억해주세요. 그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